안녕하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힐링필드입니다. 연말이 되면 항상 마음이 반반이 되는 것 같아요. 다가올 휴일과 새해에 대한 들뜬 반, 그리고 지나간 시간에 대한 허전한 반.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화려한 조명, 캐럴, 물론 다 예쁘고 신나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1년 동안 난 뭘 했지? 하는 자기 성찰 같은 것이 시작되면서 그 화려함 뒤에 숨은 허전함이 고개를 드는 거죠. 저는 이런 반반 감정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습관처럼 뒤져보는 책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마치 진통제처럼 복잡했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주는 그런 소설인데요. 바로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입니다. 찰스 디킨스 역시 화려한 성탄절의 불빛 뒤에 가려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차가운 현실을 보면서 그 반반의 마음을 글로 옮겼습니다. 그 결실이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크리스마스 이야기, 크리스마스 캐럴이죠. 이 이야기는 1843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런던은 아주 추웠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유독 혹독한 곳이었죠. 이 삭막한 도시에 가장 차가운 마음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비니저 스크루지. 그는 스크루지 앤 말리라는 무역회사의 주인입니다. 디킨스는 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색함을 한데 모아놓은 인물이라고요. 얼마나 지독한지 한겨울에도 사무실 난로에 석탄 한 덩이 넣는 것조차 아까워했습니다. 그의 밑에서 일하는 서기 밥 크레칫은 얇은 목도리 하나에 의지한 채 덜덜덜 떨며 글을 써야 했죠. 하지만 스크루지에게 타인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장부에 적히는 돈만이 그의 유일한 친구였으니까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 이 차가운 사무실에 한 줄기 햇살 같은 청년이 뛰어들어옵니다. 바로 스크루지의 조카 프레드입니다. 프레드는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쾌활한 사람입니다. 프레드가 환하게 웃으며 외칩니다. 삼촌, 메리 크리스마스, 신의 가호가 있기를요. 그러자 스크루지가 아주 싸늘하게 툭 쏘아붙입니다. 헛소리 마라. 하지만 조카 프레드는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동자를 반짝이며 삼촌의 책상 가까이 다가갔죠. 삼촌, 제가 여기 온 건 다른 게 아니라요. 내일 크리스마스 저녁을 저희와 함께해요. 아내도 삼촌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셔서 저희와 즐겁게 식사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요. 스크루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돈 한 푼 생기지도 않는 크리스마스가 도대체 왜 즐겁다는 건지 말이죠. 그는 조카에게 이렇게 독서를 내뱉습니다. 가난뱅이 주제에 크리스마스라고 행복할 게 뭐가 있어? 차라리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고 다니는 바보들을 푸딩이랑 같이 삶아서 호랑가시 나뭇가지를 가슴에 꽂아 묻어버리는 게 낫겠다. 하지만 조카 프레드는 굴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삼촌, 크리스마스는 제가 돈을 벌게 해주진 않지만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날이에요. 꽉 닫혔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서로를 원수나 경쟁자가 아니라 같은 길을 가는 동료로 바라보게 해주는 유일한 날이라고요. 그래서 전 크리스마스가 제 주머니에 금화 한 입 넣어주지 않았어도 내게 참 좋은 날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니 삼촌, 제발 내일 저희 집에 와주세요. 하지만 스크루지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꺼져라.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같은 소리 하면 당장 해고해버릴 테니까. 스크루지는 조카가 내민 그 따뜻한 손길을 거칠게 뿌리치고 그를 쫓아버립니다. 누군가에게는 1년 중 가장 따뜻한 초대였을 그 제안이 스크루지에게는 그저 장부 정리를 방해하는 소음일 뿐이었죠. 이것이
우리가 처음 마주하는 얼음보다 차가운 스크루지의 진짜 모습입니다. 조카를 쫓아내고 서기 밥크레치까지 야박하게 내보낸 뒤에 스크루지는 황량하고 낡은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차가운 죽을 한 그릇 떠놓고 난로가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집안의 모든 종이 제멋대로 울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무거운 무언가가 지하실에서부터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쇳덩어리가 돌바닥을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였죠. 이윽고 굳게 잠긴 방문을 뚫고 7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죽었던 동업자 제이콥 말리가 스크루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스크루지가 알던 생전의 말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허리에는 엄청나게 길고 무거운 쇠사슬이 칭칭 감겨 있었는데 그 사슬 끝에는 기이한 것들이 매달려 있었죠. 그것은 황금이나 보석이 아니라 강철로 만든 금고, 장부, 열쇠, 그리고 무거운 돈주머니들이었습니다. 스크루지가 공포에 질려 왜 그런 사슬을 감고 있느냐고 묻자 말리는 고통스럽게 울부짖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생전에 내가 만든 이 사슬을 감고 다니는 거라네. 내가 한마디 한마디 적어놓은 장부들이, 내가 한 푼 한 푼 움켜쥐었던 금고들이 이제는 나를 짓누르는 영원한 형벌이 되었지. 스크루지, 자네는 모르는가? 자네의 허리에도 이미 나보다 훨씬 길고 묵직한 사슬이 감겨 있다는 사실을. 말리는 살아생전 이웃을 돌보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았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쉴 새 없이 떠돌아야 하는 망령이 되어 살아있을 땐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사람들의 아픔을 죽어서야 비로소 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에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크루지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를 예고합니다. 이건 자네가 나와 같은 운명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네. 오늘 밤 자네에겐 3명의 유령이 찾아올 걸세. 이 말을 남긴 채 말리는 방공기 속으로 사라졌고 스크루지는 자신이 평생 소중히 여겼던 금고와 장부들이 사실은 자신의 영혼을 옥죄는 사슬이었다는 섬뜩한 진실 앞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말리 유령의 형체가 연기처럼 사라지자 스크루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침대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방금 본 그 끔찍한 환영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죠. 온몸을 짓누르는 사슬, 그 끝에 매달린 금고와 장부들, 너의 사슬은 나보다 훨씬 길고 무겁다는 말리의 경고가 귓가를 맴돌며 얼어붙은 그의 심장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애써 환각이었다고, 소화불량으로 인한 착각이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벽난로의 불꽃은 불안한 그림자를 춤추게 했고 낡은 시계는 마치 죽음의 초침처럼 무겁게 째깍거렸습니다. 이윽고 시계가 1시를 알리는 종을 울리려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급격히 차가워지며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계가 1시를 알리자마자 누군가 스크루지의 침대 커튼을 획 하고 젖혀버립니다. 스크루지는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죠. 그런데 그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정말 기묘했습니다. 분명 어린아이처럼 작고 귀여운 모습인데 머리카락은 노인처럼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온몸에서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얀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마치 촛불 유령 같다고나 할까요? 한 손에는 촛불을 끄는 소화기를 들고 있었지만 그 머리 위에서 솟구치는 빛은 도저히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존재가 바로 스크루지의 잊힌 기억을 깨우러 온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이었습니다. 유령은 떨고 있는 스크루지에게 아주 낮고 부드러운 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에비니저 스크루지, 일어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기억 속으로. 스크루지는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 기묘하고도 초자연적인 존재 앞에서 그는 자신의 탐욕과 냉소적인 성격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유령의 투명한 몸 안에서 아련한 과거의 영상들이 번뜩이는 듯했고 그의 눈빛은 스크루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기억들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유령이 스크루지의 손을 잡고 허공을 가로지르자 런던의 지독한 안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눈부시게 하얀 설원이 펼쳐졌습니다. 그곳은 스크루지가 까맣게 잊고 지냈던, 아니 어쩌면 기억의 저편으로 애써 밀어냈던 고향 마을의 기숙학교였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고 다른 아이들은 모두 부모님의 손을 잡고 즐겁게 집으로 돌아갔지만 커다란 학교 건물 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죠. 그 텅 빈 교실 구석에서 작은 소년 하나가 희미한 촛불 하나에 의지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의 에비니저였습니다. 그는 사실 버려진 아이나 다름없었죠. 엄격하고 차가웠던 아버지는 크리스마스에도 아들을 집으로 부르지 않았거든요. 늙은 스크루지는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는 어린 자신을 봅니다. 그 아이는 너무 외로워서 책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친구 삼아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애처로운 모습을 지켜보던 스크루지의 심장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평생 잊고 살았던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온 거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허공을 휘저으며 신음하듯 속삭였습니다. 가여운 아이, 정말 가엽기도 하지. 그는 소매로 젖은 눈을 닦아내며 곁에 선 유령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후회와 연민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유령님, 어젯밤 제 집 문 앞에서 한 소년이 캐럴을 불렀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추위에 떨며 신이여 당신에게 축복을 이라고 노래하던 아이였죠. 저는 그 아이에게 줄 것이라곤 차가운 욕설과 매몰찬 위협뿐이었습니다. 지금 저기 앉아 울고 있는 어린 저를 보니 그 아이에게 무언가라도 해줄 걸 그랬습니다. 따뜻한 빵 한 조각, 아니 동전 한 잎이라도 쥐어줬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스크루지는 처음으로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뺨 위로 흐르는 눈물 한 방울이 스크루지의 심장을 감싸고 있던 두꺼운 얼음 장벽에 깊은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유령은 이어 청년 시절의 스크루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아름다운 여인 벨과 사랑에 빠져 있었죠. 하지만 스크루지의 눈이 점차 황금빛 돈에 멀어지자 벨은 눈물을 흘리며 떠나갑니다. 당신 마음속엔 이미 나보다 금전이라는 우상이 더 크게 자리 잡았군요. 떠나가는 사랑을 잡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 젊은 자신을 보며 늙은 스크루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외칩니다. 제발 그만 보여줘. 나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과거의 유령이 사라지고 다시 찾아온 정적 속에서 스크루지의 방은 이제껏 본 적 없는 기이한 광경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온 벽에는 푸른 호랑가시 나무와 겨우사리가 울창한 숲처럼 우거졌고 바닥에는 거대한 칠면조와 붉은 사과, 산더미 같은 푸딩이 성벽처럼 쌓여 있었죠. 그 음식의 산 위에 태양처럼 환한 미소를 지은 거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이었죠. 유령은 횃불을 높이 들고 스크루지를 가난한 서기 바크레치세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식탁 위엔 거위 한 마리가 놓여 있었지만 대가족이 먹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였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보석보다 반짝였습니다. 특히 다리가 불편해 목발을 짚은 막내 타이니 팀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내려주세요. 스크루지는 그 가냘픈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유령의 옷자락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유령님, 저 아이는 살 수 있습니까? 그러자 유령은 스크루지가 예전에 했던 말을 비수처럼 돌려주었습니다. 미래의 환영 속에 이 아이의 자리는 비어있더군. 죽을 운명이라면 죽어야지. 인구 과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말이야. 스크루지는 자신의 오만함이 한 아이의 생명을 난도질했음을 깨닫고 절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령은 스크루지를 데리고 런던의 화려한 거리를 벗어나 땅속 깊은 곳 광산과 파도가 몰아치는 외딴 등대까지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크리스마스와는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척박한 곳들이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 험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서로의 손을 맞잡고 노래를 부르며 크리스마스를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루지는 깨달았죠. 행복은 장소나 환경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바로 어제 조카 프레드가 초대했던 그 집이었습니다. 방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유쾌한 게임을 즐기고 있었죠. 사람들은 스크루지를 심술궂은 노인이라며 놀려댔지만 조카 프레드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난 삼촌이 불쌍해. 그 많은 돈을 쌓아두고도 정작 소중한 사람들과 식사 한 끼를 하는 즐거움을 모르시잖아. 난 매년 삼촌을 위해 건배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스크루지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 못할 묘한 슬픔과 따뜻함이 동시에 피어올랐습니다. 현재의 유령과 함께 보낸 즐겁고 풍요로운 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유령의 머리칼은 어느새 백발이 되었고 그의 생명력도 저물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스크루지는 유령의 풍성한 겉옷자락 아래에서 이상하고 불길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령님, 당신의 옷자락 밑에 숨겨진 저 발은 누구의 것입니까? 발톱처럼 날카롭고 흉측해 보이는군요. 유령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옷자락을 천천히 걷어올렸습니다. 그곳에는 비참할 정도로 마르고 굶주린 괴물 같은 형상을 한 두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무릎을 꿇고 유령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죠. 소년과 소녀였지만 그들의 얼굴에선 아이다운 천진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노인처럼 쪼그라든 피부와 증오로 가득 찬 눈빛만이 번뜩이고 있었죠. 스크루지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당신의 아이들입니까? 유령이 엄중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들은 인류의 자식이라네. 그들이 나를 찾아와 내 옷자락 밑에 숨은 것이지. 소년의 이름은 무지이고 소녀의 이름은 결핍이라네. 유령은 특히 소년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천둥 같은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둘 다 조심해야겠지만 특히 이 소년의 이마에 쓰인 무지를 경고하노라. 타인의 고통을 보지 못하고 배움의 기회를 빼앗으며 그저 모른 척 눈을 감는 그 무지함이 결국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을 것이니 당장 이 아이들을 부정하고 외면해보게. 하지만 그 끝은 파멸뿐임을 잊지 말게나. 스크루지는 그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 해줄 수 없느냐고 물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령은 다시 한번 스크루지가 예전에 내뱉었던 차가운 독서를 그대로 들려주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가둘 감옥은 충분하냐고 물었었지. 갈 곳 없는 자들을 몰아넣을 시설이 널려있지 않냐고 비아냥거렸었지. 자네가 외면했던 그 시설들 안에서
지금 이런 비극이 자라나고 있는 거라네. 그 무거운 일침과 함께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현재의 유령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스크루지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채 방금 본 아이들의 증오 어린 눈빛을 떠올리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현재의 유령이 안개처럼 사라지자마자 사방은 죽음과도 같은 정적에 휩싸입니다. 그때 바닥을 가로질러 슬금슬금 다가오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죠. 바로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이었습니다. 이 유령은 앞선 유령들과는 달랐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칠흑 같은 망토를 뒤집어 쓰고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망토 밖으로 뻗어나온 뼈만 남은 창백한 손가락으로 갈 곳을 가리킬 뿐이었죠. 유령이 스크루지를 데려간 곳은 어느 어둡고 지저분한 방이었습니다. 그곳 침대 위에는 얼굴까지 시트로 덮인 한 남자의 시신이 놓여 있었죠. 그런데 소름 끼치는 건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남자의 시신이 채 식기도 전에 세탁부와 장의사 조수들이 그 방에 들어와 남자의 물건을 훔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침대 기둥에 매달린 낡은 커튼을 거칠게 뜯어내고 남자가 입고 있던 수의마저 벗겨내며 낄낄거렸습니다. 이 지독한 영감이 살아있을 땐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죽어서는 이렇게 좋은 옷감을 남겨주는구먼. 어차피 무덤 속에 들어가면 썩을 텐데 우리가 가져가서 돈으로 바꾸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스크루지는 그 광경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은커녕 마지막 가는 길에 몸을 덮어줄 천조각 하나조차 지키지 못하는 비참하고 발가벗겨진 죽음을 목격한 거죠. 스크루지는 공포에 질려 떨었습니다. 제발, 유령님, 이 남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하지만 유령이 다음에 보여준 곳은 스크루지가 평소 드나들던 증권거래소였습니다. 그곳의 신사들은 시계를 보며 무심하게 떠들고 있었죠. 그 노인네 결국 죽었다며? 장례식엔 누가 간대? 몰라. 공짜 점심이라도 주면 나나 가볼까? 아무도 그를 위해 울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그리워하지 않았죠. 스크루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령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도시 외곽에 버려진 공동묘지였습니다. 스크루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앞에 놓인 낡은 비석 위로 쌓인 눈을 손으로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겨진 글자를 읽는 순간 그는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에비니저 스크루지. 비석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는 비석을 붙잡고 유령에게 매달려 절규했습니다. 아니야. 난 예전의 내가 아니야. 유령님, 제발 내게 기회를 주십시오. 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내 가슴 속에 크리스마스를 간직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제발 이 비석의 이름을 지워주시오. 스크루지가 유령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순간 눈앞에 무거운 그림자가 흔들리더니 유령의 망토가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했던 비석은 부드러운 천으로 변했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스크루지는 자신의 침대 기둥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어!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어제보다 수천 배는 더 눈부셨습니다. 스크루지는 아이처럼 방 안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쪽 양말만 신은 채로 깔깔대고 거울 속에 자기 자신에게 윙크를 보냈죠. 그는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소년에게 소리쳤습니다. 얘야, 오늘이 무슨 날이지? 소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늘요? 크리스마스잖아요, 할아버지. 스크루지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내가 놓치지 않았어. 유령들이 단 하루 만에 이 모든 걸 해냈구나.
그는 당장 소년에게 심부름값을 두둑히 쥐어주며 정육점에 가서 가장 크고 통통한 칠면조를 사서 밥 크레치스의 집으로 보내라고 시켰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적지 말고 라며 혼자 즐거워하면서 말이죠. 그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그를 보면 피해 다녔지만 오늘 스크루지는 만나는 모든 이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보내세요. 자선단체 사람들을 다시 만났을 땐 어제 거절했던 기부금의 수십 배를 약속하며 그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용기가 필요했던 순간 그는 조카 프레드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프레드야, 나 삼촌이다. 나를 저녁 식사에 끼워주겠니? 조카와 그의 아내는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이내 환한 미소로 삼촌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스크루지는 생애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크루지는 사무실에 일찍 출근해 서기 밥 크레치스를 기다렸습니다. 밥이 15분 정도 늦게 도착하자 스크루지는 예전처럼 험악한 얼굴로 호통치는 척했죠. 자네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 이런 태도로는 더 이상 일을 시킬 수가 없군. 겁에 질린 밥이 사과하려던 찰나에 스크루지는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니 자네 봉급을 대폭 올려주어야겠네. 그리고 지금 당장 가서 난로에 석탄부터 잔뜩 떼게나. 우리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나누세. 앞으로 자네와 가족들이 보낼 모든 날이 크리스마스처럼 행복하도록 내가 돕겠네. 그날 이후 스크루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수군거렸지만 그는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스크루지는 타이니 팀에게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제2의 아버지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유령이 보여주었던 비극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팀은 죽지 않았고 건강하게 자라났으니까요. 런던에서 크리스마스를 가장 잘 지내는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나 스크루지 영감을 떠올리게 되었죠. 그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그의 가족이었으니까요. 네, 여기까지가 스크루지 할아버지의 인생 대반전 이야기 크리스마스 캐럴이었습니다. 이제 이 놀라운 이야기를 쓴 작가 찰스 디킨스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사람들은 그를 크리스마스를 발명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단순히 유명한 소설을 써서일까요? 아니요. 그의 인생 자체가 바로 한 편의 소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는 스크루지의 그림자 뒤에 숨겨진 작가 찰스 디킨스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스크루지가 과거의 유령을 따라가서 외로웠던 어린 시절에 자신을 만났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그건 사실 작가 디킨스의 실제 경험담이었습니다. 디킨스가 12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빚을 갚지 못해 온 가족이 채무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린 디킨스만 홀로 남겨져 구두약 공장에서 하루 10시간 넘게 노동을 해야 했죠. 쥐가 들끓는 창고에서 병에 라벨을 붙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왜 이토록 차가울까?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때 느꼈던 버려진 기분, 가난에 대한 공포와 수치심은 평생 그의 가슴에 흉터로 남았습니다. 소설 속 스크루지가 왜 그토록 돈에 집착했는지, 그리고 서기 밥 크레치시 겪는 가난이 왜 그토록 처절하게 묘사되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디킨스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성공한 작가가 된 후에도 디킨스는 가난한 아이들을 잊지 못했습니다. 1843년 어느 날 그는 맨체스터의 한 공업도시를 방문했다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굶주리고 병든 아이들이 기계처럼 일하는 모습을 본 거죠.
처음에는 이 사회적 문제를 비판하는 팜플렛, 그러니까 소책자를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생각을 바꿨습니다. 딱딱한 논리보다는 사람들의 심장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는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사회의 차가운 심장을 깨부수기 위해 쇠망치 같은 한 방을 준비하겠다. 그 쇠망치가 바로 크리스마스 캐럴이었습니다. 그는 단 6주 만에 마치 뭔가에 홀린 듯이 이 소설을 써내려갔습니다. 소설이 출간되자마자 런던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거리로 나와서 가난한 이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소설 속 스크루지처럼 말이죠. 심지어 어떤 공장 주인은 이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크리스마스 당일에 공장 문을 닫고 전 직원에게 칠면조를 선물했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당시 영국에서 크리스마스는 그저 조용히 지내는 휴일 중 하나였는데 디킨스의 소설 덕분에 가족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축제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를 크리스마스를 만든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찰스 디킨스는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에게나 도움이 필요한 크리스마스가 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원망으로 되갚는 대신에 스크루지라는 인물을 통해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세상에 던졌습니다. 그가 구두약 공장에서 흘렸던 눈물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데우는 따뜻한 캐럴이 된 셈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혹시 아직 녹지 않은 작은 얼음덩어리가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디킨스가 선물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상 위대한 작가 찰스 디킨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힐링필드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